8월 18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원 감사 인사드리고 시작할게요. 셀트리온 방송을 처음 한 뒤로 제가 2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슈퍼생스라고 하는 걸 좀 열어놨거든요. 며칠 되지 않았는데 제 오래된 찐 구독자님이시죠? 코인 방송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후원을 해주시고 여기서도 후원을 해주시네요. 두 군데 다 연지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슈퍼생스라고 하는 곳에서 CI36IEMY8S님께서 소중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본명은 쓰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감사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과 시장 흐름을 좀 보고 가시죠. 시장 흐름이 그다지 좋지가 못합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 원달러 환율, 그리고 국채 금리 다 튀었거든요. 위험 자산의 약세, 그리고 전반적인 공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발 리스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위안화 약세, 그에 맞물리는 원화 약세와 신흥국 통화의 약세, 신흥국 자산시장에 대한 약세, 고로 시장 환경이 좋지가 못해요. 먼저 시장 환경을 좀 보고 가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 관심 종목 세터의 화면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4.74, 6.69. 셀트리온은 장중에 한 9%까지 나왔었거든요. 중요한 건 좀 빠지면서 4.74, 6.69. 거래량은 217만 주. 헬스케어가 528만 주 터졌거든요. 연속적으로 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합병에 대한 신호탄으로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발동이 되게 되면서 실적 기반 상승 아래서 그 물량을 소화해 나가면서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실려야 고속열차가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바이오 섹터는 그다지 자금줄이 가지가 않았어요. 바이오 섹터뿐만 아니라 오늘 코스피가 0.61 하락폭이 컸던 건 아니에요. 코스닥은 0.98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 관심 섹터 화면에 다 파란불이죠. 대부분이. 한올바이오파마가 4%대 상승. 자, 전기차 섹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2차전 섹터 대부분 파란불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상단을 보면 코스닥, 헬스케어가 상승이 좀 나왔죠. 6.69. 그 대부분 뭐 파란불입니다. 그쵸? 그리고 코스피를 볼게요. 마찬가지 화면이에요. SK하이닉스가 2.09, 셀트리온이 4.74, 대부분 파란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증시도 한번 봐볼게요. 자, 미국 증시가 간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1.17, 나스닥이, S&P가 0.77, 다우가 0.84, 니케이, 상해, 항생, 아시아 증시 다 하락으로,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현재 시간까지 한번 돌려볼까요? 영국, 프랑스, 독일. 하락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상해, 항생,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상해와 항생이 각각 1%, 1.8%, 니케이는 0.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다지 좋지가 못하죠. 자, 그리고 지표상으로도 볼게요. 원달러 환율이 1338원, 원화 약세가 지속 중이죠. 원화의 약세가 가파릅니다. 달러는 강세 103.47, 달러는 강세였다. 자,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튀었어요. 보시면 1개월짜리를 봐볼게요.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죠. 물량은 소화하고 고점을 돌파했다. 1년치도 고점을 돌파했다. 10년치도 고점을 돌파했다. 근데 그다지 크게 돌파하진 않았습니다. 국채금리가 보시면 거의 슈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슈팅. 국채금리도 튀었어요. 튀면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이건 시장금리의 대표 기준이잖아요. 국채 10년물. 근데 기준금리가 금리 인상 중단 발표가 되면서 동결 구간 동안에 시장금리는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금리 이꼬르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에요. 가장 좋은 화면은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성장을 해나가면서 금리가 올라갈 때 자산시장은 가장 건강한 흐름을 보이게 되죠. 근데 지금은 어떤 흐름이었죠? 경제 성장률이 정체가 되었거나 빠거러지는 상황에서 물가가 급등 나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금리를 끊임없이 올렸던 거거든요. 근데 원자재 가격은 다 빠그러져 있습니다. 현재 다 빠그러져 있어요. 근데 국제유가가 공급 이슈로 한 80불 근처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죠. 이 국제유가가 고점과 저점의 중앙 부근에 있는데 나머지 뭐 천연가스, 니켈, 납, 아연, 4대 비철금속, 그리고 곡물 이런 것들의 가격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고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그에 상응하는 수출입 물가, 그리고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다 맞물려서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금리 인수는 지나갔다. 다만 여기에 중국발 부동산발 리스크와 함께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고 있다는 거죠.
물가는 이미 이슈가 지나갔어요. 연준의 금리 인상 이슈는. 뉴욕 증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4.3%대를 터치하였다. 나스닥 1.17 하락. 인플레 우리 여전하다. FOMC 회의록에 뉴욕 증시 하락 마감하였다. 인플레 이슈는 제 기준으로 지나갔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던져지고 있을 뿐이죠. 이거 플러스 중국 경기 침체를 넘어선 2024년도 중반부 기준점이라고 언급을 드렸죠. 뒤로 밀려줄 수도 있고 좀 당겨질 수도 있고 시스템 리스크가 우리는 그게 올 확률이 무척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3, 4합병 이미 신호탄이 터졌죠. 그리고 증시는 물량을 소화하고 그동안 워낙에 전세계 증시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신흥국 증시 또한 가파르게 달려왔습니다.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야 되겠죠. 일본 증시는 고점을 돌파했고요. 그쵸? 물량이 떨어지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이 물량을 소화하고 가야 더 건강하게 갈 수가 있겠지요. 그치요? 자, 그리고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중국 부동산 리스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 S&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하락에 2조 원을 배팅하였다. 자, 2008년도에 미국의 투자의 주인공으로 부각을 했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자, 이 사람 투자의 선수일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하락에 2조 원을 배팅했대요. 미국 증시에. 작년 같은 폭락장 또 온다. 미국 유명 경제학자의 경고. 야, 미국 유명한 경제학자가 폭락장을 예상한다네? 그리고 미국 투자에 굉장히 또 뛰어난 사람이 미국 증시 하락에 배팅을 했네? 여기에 제가 방금 전에 언급을 드렸던 월가도 중국 부동산에 2.3조 물렸다. 초비상. 커지는 공포. 중국 부동산 경기 급냉했다. 아시아 금융시장은 몸살이다. 위안화 가치가 16년 만에 최저. 이로 인해 원화와 신흥국 통화가 맞물려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니 당연히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거고요. 위험자산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돌아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컨트리 가든 채권이라고 하는 비구이 위안 중국 부동산 개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채권을 보유한 글로벌 투자자들 블랙록, HBC, 피델리티, UBS, JP모간, 도이치뱅크 얘네가 다 물렸어요. 근데 그 금액은 얼마인지 봤더니 크지는 않아요. 전체 금액이 얼마다? 대략 한 2조 3,600억 원입니다. 전체 부동산, 중국 부동산 이 물려있는 부채, 총 부채 중에서 2조 3천억 원 이들이 물려있는 자금, 전체 부채 비율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외화 부채 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헝다에서도 예전 사태에서 헝다그룹이 전체 가지고 있는 부채 중에서 외화 비율이 그다지 크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좀 가능하겠죠. 서구권과 달리 금융 시스템을 통제하는 중국 정부가 나서면 당장의 위기는 가라앉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중국은 신용 경색을 막기 위해 국가적인 백스톱, 안전장치를 사용할 수가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우려한 것보다 차분한 이유일 것. 중국의 부동산 이슈는요. 나온 지가 사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그림자 금융, 이 이야기 상당히 오래 나왔죠. 근데 나올 때마다 항상 수면 아래로 꺼지고 관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 그럼 뭐죠? 미디어를 통해 가격을 빠그러뜨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중요한 건 올해 하반기, 내년 초 상승장에 나올 확률이 무척 높다. 중국 부동산 부양으로 정책 바꾸나. 관영 매체, 주택 기업이 스스로 해결할 과제가 아니다. 부동산 디벨로퍼, 이 개발업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과제가 아니야. 이제 기조를 바꾸면서 중국 정부가 이제 좀 나서야 될 거 아니야? 중국 부동산발 경기 침체 악화로 세계 경제 불황이 우려가 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메커니즘을 합리화하고 금융 정책을 개선하는 등 부동산 관련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중국 관영 언론에서 나왔다. 중국 관영 언론에서. 그리고 예전 헝다 이슈 때도 시장은 크게 흔들거렸습니다. 더불어 2015-16년이었죠. 그리고 그때 중국의 위안화 약세, 상하이 미락이 있었었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모여있던 여기서 환율 조정하지 말자. 자국 통화를 약세를 몰지 말자. 위안화 약세가 나오게 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거렸죠. 자, 그것과 맞물려서 본다면 이 이슈는 지나가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야 악우가 맞거든요. 아직 포모가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서 나왔던 그 포모, 그게 미친 듯이 개인들이 자금을 쓰고 달려드는 그 시기가 와야 그 다음번 시스템 리스크가 예정이 되겠지요. 미국 신용등급 내린 피치, 이번엔 대형은행에 경고를 내리고 있다. 미국 대형은행에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내렸는데 무디스 세계 1위죠. 무디스 S&P 피치. 자, 무디스에서 지금 B&I 멜론 미국 최초의 은행입니다. 가장 오래된 은행, 대형 은행 중에 하나이고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세계 3대 자산 운용사, 그 금권의 핵심이죠. 여기 대형 은행 등급도 강등할 수 있다고 경고해 시장이 요동치였다. 은행업계 신용 등급이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해 70곳이 넘는 미국 은행이 신용등급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셀트리온 시간이기 때문에 추후 여러분들이 모두가 그 수익권으로 갔었을 때 지금은 사실 달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달러의 힘을 빼고요. 브릭스가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5개국에서 11개국에서 41개국까지. 어쨌든 중요한 건 스위프트 망해서 러시아가 배제가 됐죠. 그러면서 세상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코인, 블록체인, 4차 산업 이 모든 걸 다 그려야 되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셀트리온에서 모두가 수리가 단 상태에서 언급을 드리죠. 블록체인, 다음 문명을 바꿔나갈 수 있는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그 중에 또 하나의 심장인 블록체인을 이해를 해야 이 시스템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CBDC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통화 시스템도 이해를 해야 이 문명을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알고 계시죠? 저는 R&D가 직업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셀트리온에서 먼저 3,4합병 신호탄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가속화가 되면서 모두가 수익권으로 갈 때 그때 제대로 제가 언급을 드리죠. 그걸 또 이해할 수 있어야 지금 또 매크로 환경도 보여집니다. 자, 참고사항으로만 좀 언급을 드릴게요. 아주 간단히. 자,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를 좀 이해하려면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를 살짝 이해하면 좋습니다. 뭐냐? 미국이요. 2008년도 이후에 제로금리와 함께 세 차례에 이은 양적 완화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페드 발란스 시트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페드의 대차대표를 한번 보면서 본 김에 우리 살짝 셀트리온 시간이지만 적어도 경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해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미국 중앙은행 페드. 그렇게 페드가 무섭잖아요. 페드 FOMC 성명서에서 금리 더 올리는 거 아니야? 시장이 크게 흔들거리잖아요. 그죠? 연준의 물가 상승을 명분으로 해서 인플레 파이터를 묘소를 보면서 0.25%, 베이비 또는 0.5%, 빅 스텝을 넘어선 0.75,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1년 만에 금리를 5%로 올리면서 시장을 박살냈잖아요. 실물 경제 또한 소비, 생산, 투자, 고용을 다 부셔버리면서 현재 세상을 만들어 왔죠. 그게 끝나는 걸로 인해서 그 기대감으로 시장은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또 악재가 쏟아지게 되면서 시장을 흔들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정리를 하면 보시면 이게 연준의 미국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보시면 연준의 홈페이지예요. 미국 중앙은행에 2008년도에는 찔끔 이거밖에 없었어. 굉장히 미미했죠. 그러다가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세 차례에 이은 양적 완화에 의해서 4조 2천억 달러까지 늘어납니다. 이때 제로금리까지 단행을 하죠. 돈을 찍어서 달러를 찍어서 미국 국채 그리고 제가 지금 언급드리려고 하는 MBS라고 하는 주택 모기지 저장 증권 즉 파생 상품을 매입을 합니다. 미국 국채는 괜찮지요. 근데 미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막 찍어가지고 이 MBS를 매입했어요. 2008년도에. 그리고 이때 양적 축소를 단행하죠. 좀 줄였습니다. 근데 1조 달러도 못 줄였어. 코로나 팬데믹 때 미친 듯이 늘려가지고 9조 달러에 육박했고요. 이거 줄인다고 했는데 요만큼밖에 못 줄였어요. 다시 시차를 두고 늘어나겠지요. 일정 기간 이후에. 근데 달러가 왜 끝나간다고 언급을 드리냐? 달러를 찍어가지고 어떻게 해? 보시면 연준은 팬데믹 초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 국채, 주택 유동화 증권, MBS 등을 수조 달러 규모로 사들였지만 지난해 5월 이후 정책을 틀었다. 달러를 찍어서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미국 리먼 브러더스 사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파생 상품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즉 이미 달러는 이때부터 사실 시스템적으로 약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MBS를 잠깐만 이해하고 가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담보로 만기 20년 또는 30년짜리 장기 대출을 해준 주택 저당 채권을 대상 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증권으로 자산담보부 증권의 일종이다. 즉 파생 상품이라는 거죠. 주택 저당 채권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 금융회사들은 주택 저당 채권을 유동화 중개회사에 팔고 유동화 중개회사는 이를 담보로 해 MBS라는 상품을 발행하여서 자본시장 투자자들에 의해 MBS가 판매되고 현금화됨으로써 금융회사에 그 돈을
지급한다. 즉 ABS의 일종이다. 이게 바로 파생 상품입니다. 미국 2008년도 금융 위기는요. 미국이 2006년 7년도에 고금리였잖아요. 이 이전에 미국 부동산이 저금리였겠죠. 그러면서 여기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게 돼요. 방금 전에 제가 언급을 드렸던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 여기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대형은행에 있던 시티은행이 모기지 채권을 막 사들입니다.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막 사들이죠. 그 주택 모기지 채권이에요. 여기 방금 언급드렸던 주택 저당 채권, 이거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이걸 다시 한번 모기지 채권을 베어 스탠스,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골드만삭스, 메릴린치에 또 팝니다. 얘네들은요, 중요한 건 여기서 자, 정리를 할게요. 길어지니까. 이게 설명하려고 하면 참 길어지네요. 정리를 하면, 자, 주택 모기지 저당 채권을 시티은행, 글로벌 대형은행 중에 하나이자 달러의 주인장이 이걸 사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티은행이 다시 한번 이 주택 모기지 채권을 담보로 해서 MBS를 발행을 해요. 이 MBS를 다시 한번 베어 스탠스, 리만 브라더스, 그리고 골드만삭스, 메릴린치에게 판매를 합니다. 이 메릴린치와 골드만삭스와 리만 브라더스와 베어 스탠스는 다시 한번 이 MBS를 담보로 해서 뭘 발행하냐? CDO, CL라고 하는 또다시 파생 상품을 발행을 해요. 이게 또 어디로 퍼져나갔냐? 전 세계로, 전 세계 헤지펀드, 사모펀드, 전 세계 대형 금융기관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금리로 인해서 미국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다 박살나는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가 않았어요.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엄청난 자금이. 그러면 지금 중국 부동산, 전 세계로 뻗어난 자금과 그 규모, 그리고 중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 봐야 되겠지요. 미국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그게 전 세계로 다 미친 듯이 퍼져나갔어. 미국 내에 있는 자금보다 그게 다 레버리지가 돼서 MBS와 CDO와 CLO를 통해서 엄청나게 레버리지가 돼서 전 세계 금융기관으로 퍼져나갔다. 지금 중국 부동산은 그게 뭐다? 그 규모와 그 내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금액. 아까 보셨죠? 전 세계 블랙록 그리고 기타 메이저 은행들이 투자했던 금액들은 2조 원이다. 고작 2조 원. 그리고 중요한 건 알려지지 않더라도 중국 내에 있는 자금들과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었을 때 저는 지나가는 이슈로 보고 있다. 헝다도 그랬고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상당히 기간이 오래되어 왔다. 전 세계 시스템 리스크는 내년도 중반부 기준점이다. 아시겠죠? 뒤로 밀려질 수도 있고 조금 땡겨올 수도 있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죠? 절대 이런 시스템 리스크는 따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매크로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거리고 있으니까. 노이조가 엄청나니까. 시장이 폭락할 것 같다고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져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안정이 돼야 셀트리온도 상승할 거 아닙니까? 3, 4병 모멘텀이 더해졌지만 시장이 폭락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스위프트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운명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제가 이미 5년 전에 에코프로를 발견했던 거. 셀트리온도 중소형 주택 투자를 했었으면 많은 투자를 이뤄냈겠죠. 그지요? 뭐든지 초기에 투자를 해야, 항상 대형주로 가서 투자를 시작하는 것보다 초기에 투자를 해야 엄청난 수익으로 들어옵니다. 제 기준에서는 셀트리온은 안전자산이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드려왔죠? 저는 걱정을 단 1도 하지 않는다. 천문학적인 투자 수익은 다른 데서 나와요. 그거는 셀트리온이 모두가 수익권으로 갔었을 때 그때 언급을 드린다고 했죠? 지금은 맛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셀트리온의 차트를 좀 보고 갈게요. 오늘 4.74 상승했는데요.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장중에 9.16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4.74 상승 마감했다. 시장만 좀 더 받쳐줬다면 조금 더 상승이 나왔었겠죠? 또 그들이 뭔가 살짝 또 밀어 제끼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언제까지 밀지 그다지 오래 남은 것 같진 않은데 거래량은 대략적으로 217만 주가 터졌죠. 보시면 주봉 기준으로 좀 볼게요. 현재 이만큼 터졌는데 조금 더 연속적으로 터져줘야 돼. 왜냐하면 이거 보면 한눈에 나옵니다. 자, 레키노라 개발 모멘텀 때도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터지게 되죠. 그쵸? 지금 시발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터져줘야 됩니다. 이때는 제로금리와 함께 동학개미 운동에 의해서 엄청난 증시에 자금이 넘쳐났었잖아요. 너도 나도 영끌하던 시대였고 조금은 다르죠. 그게 쏠립니다. 2차전지 하나 섹터에 엄청나게 쏠렸었죠. 대한민국 증시의 자금을 얘네가 다 빨아먹었어. 1년 가까이. 그리고 버블은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금줄이 일로 올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있는 과정이죠. 자, 현재 이 상태예요. 시차를 두고 자금이 올 확률이 무척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헬스케어의 일봉 차트, 셀트리온과 똑같은 흐름이죠. 그쵸? 오늘 상승은 6.69, 거래량은 552만 주가 터졌습니다. 거래량도 터졌어요. 중요한 건 조금 더 연속적으로 터져줘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연속적으로 터져주는 게 중요하다. 연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져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약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먼저 합병을 하고 6개월 안에 합병한다고 했으니까 따라오겠지요. 큰 그림에서 5.54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얘 또한 3, 4합병, 자, 그 기준점에 있으니까 시차를 두고 따라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셀트리온의 월봉입니다. 자, 보시면 1번 코스피 상장 이전 레큐노라 개발 모멘텀 2번, 지금 3, 4합병 3번. 그쵸? 이 월봉으로 한번 달았어요. 이때도 월봉으로 한번 달죠. 이때도 월봉으로 한번 답니다. 이게 시작점이 되기를, 신호탄이 되기를 제 개인적으로 기대해봐요. 한번 달리면 미친놈처럼 달려나가죠. 왜? 공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려보시면 긍정적인 소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현재가 창을 보시죠. 자, 그들이 또 오늘도 나왔어요. 지겨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32만 주 들어왔습니다. 신한도 들어왔고, 오늘 신한을 통해서도 양쪽에서도 보였습니다. 모건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32만 2천 주 들어왔고, 키움을 통해서 또 매도로 들어왔습니다. 그쵸? 요 상승 나올 때 나오는 전형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키움, 진짜 개인들이 지금 매도를 요거 나왔다고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무척 많이 듭니다. 장중에 모건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미친 듯이 들어와 됐다. 자, 어쨌든 현재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신한을 통해서는 매수와 매도 양쪽 다 보여왔다. 연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모건스탠리 32만 2천 주가 쇼커버 물량일지 며칠 뒤에 지켜보시죠. 어쨌든 중요한 건 얘네가 떠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이것도 들어와갖고 다시 미는 것보다 쇼커버하고 떠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지요? 3, 4합병을 하면 얘네가 머무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또한 해제가 되고 회계장부 또한 투명화,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한 축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을 좀 보겠습니다.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공매도 매매 비중 12.04, 거래량은 217만 주, 오늘 4.74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5.74, 거래량은 552만 주, 오늘 6.69 상승 마감했습니다.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10.05, 거래량은 121만 주, 오늘 5.54 상승 마감했어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기준으로 거래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삼형제의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아까 보셨죠? 27만 5천 주가 들어왔어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외국계 개인이 7만 8천 주 들어왔다. 자, 그리고 기간은 34만 7천 주 매도했는데 이 중심에 연기금이 포진되어 있네요. 연기금이. 요거 사모펀드가 8만 9천 주, 금융투자가 3만 6천 주, 보험투신 각각 대동단결하면서 매도가 34만 7천 주가 나왔다. 올라가는데 살짝 눌러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쵸? 그러나 이 물량을 받아내고 정상적으로 소화 과정에 나오는 걸 기대해 봅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으니까. 자, 헬스케어의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국계 창구 70만 주 들어왔다. 기간 64만 6천 주 매도가 나왔다. 셀트리온과 똑같은 흐름이죠. 외국계와 기간계는. 자, 그러면서 연기금이 28만 5천 주 똑같아요. 사모펀드가 13만 5천 주, 투신이 10만 주, 금융투자 보험 대동단결하면서 매도가 나왔다. 올라가는데 살짝 누르는, 그쵸? 이런 느낌이 있어요. 개인은 5만 4천 주 매도가 나왔다. 현재 수급의 상황입니다. 제약을 볼게요. 제약은 외국인 기간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10만 5천 주, 기간계를 통해서 6만 1천 주 나왔다. 연기금, 사모펀드, 금융투자 다 7급씩 매도가 나왔고 개인 창구를 통해서 16만 8천 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얘 또한 차분하게, 이게 셀트리온 제약도 큰 그림에서 보면 큰형과 작은형을 따라오지 않을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먼저 합병을 하고 6개월 안에 합병한다고 했으니까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방송을 좀 정리를 하면 금융시장이 안정화가 돼야 되겠지요. 그쵸? 그러면서 자금이 제약바이오로 쏠릴 수 없는 ETF 혈관을 뚫어놨다. 그리고 3, 4합병을 신호탄을 발사를 했다. 그리고 상승권이 나오던 와중에 그들의 살짝 되는 물량,
그리고 나서 물량 소화하면서 연속적으로 나갈 확률이 높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된다. 실적 상승도 기반 아래 연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크다. 국내 증시의 업종 섹터에 자금이 갈 때가 많지가 않다. 자, 이러면 정리가 좀 됐을까요? 그쵸? 하반기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매크로 이슈들, 그거는 지나가는 이슈일 과정이 무척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